안녕하세요. 호암마을 책방입니다. 오늘은 영주 작가님의 며느리 사표라는 책 안에 죄송합니다. 며느리 역할을 그만두겠습니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 역할을 그만두겠습니다. 5년 전의 일이다. 시부모님께 맏며느리를 그만두겠다는 사표를 냈다. 추석 이틀 전이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명절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여겼던 때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명절이 다가오니 뭔지 모를 약간의 압박감이 왔다. 문득 이 압박감조차도 다 벗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론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몇 년 전부터 명절이나 제사 음식을 대부분 사서 지냈고 탕과 밥만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혼자 이런저런 생각에 부딪혔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도 사표를 낼 수 있는데 왜 며느리 역할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을까? 이혼은 있어도 며느리 사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며느리를 그만둘 수 있는 경우는 이혼하거나 죽거나 두 가지 방법밖엔 없을까? 그런 식으로 며느리 역할을 끝내고 싶진 않았다. 그냥 며느리라는 옷만 벗고 싶었다. 며느리 사표가 없으면 어때? 내가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당장이라도 사표를 쓰고 그만두고 싶었다. 명절을 이틀 앞둔 날 저녁이었다. 며느리 사표라고 쓴 봉투를 들고 시부모님을 찾아갔다. 봉투 안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그만두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써보다가 그만두었다. 더 이상 며느리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만이 이유였기 때문이다. 집에서 시댁까지 차로 10분 거리다. 명절 전이라 거리는 차로 꽉 차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되는지 손이 덜덜 떨렸다. 도대체 네가 맏며느리로서 한 게 무엇이냐?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며 호통치실 것 같았다. 시부모님이 뺨이라도 때린다면 기꺼이 맞을 각오를 했다.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이었다. 가슴이 벌렁거려 문을 열기 전에 깊은 심호흡을 하고 현관에 들어섰다.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명절을 앞두고 이 저녁에 웬일인가 하는 의아한 표정이셨다. 약간 긴장하신 것도 같았다.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하셨다. 나는 거실로 들어서며 바로 사표라고 쓴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님은 이리저리 봉투를 열어 살피셨다. 이게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맏며느리 역할을 그만두겠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할 말을 잊으신 듯 가만히 계셨다. 나는 이제 칼날 앞에 목을 들이밀고 처분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렇게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버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삼촌, 고모들만 신경 쓰느라 너희들에게 신경을 못 써줬다. 잠시 후 이어서 말씀하셨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들이 마음 편하게 잘 살면 그것으로 됐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 테니 걱정 말아라.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아비로서 미안하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니 팽팽했던 긴장이 확 풀리면서 눈물이 났다. 아니에요. 잘한 것도 없는데요. 한번 숨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어 이어서 말씀드렸다. 맏며느리라는 역할이 오랫동안 저를 무겁게 짓눌러 왔던 것 같아요. 며느리 역할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계시던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너희는 너희대로 아이들하고 재밌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네가 항상 마음고생하는 거 늘 고맙게 생각했다. 네 몸 건강에 신경 쓰고 우리 걱정은 말아라. 시부모님의 너그러운 태도에 목이 메었다. 두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죄책감이 들었다. 아무 때든 네가 편안히 오고 싶을 때 와라.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아무런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이 들 때 온다면 좋고 안 와도 괜찮다. 몇 마디 더 주고받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만 가봐야겠다고 일어서며 인사를 드렸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평안히 계세요. 23년 동안 해왔던 맏며느리의 역할을 내려놓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댁을 나섰다. 어깨에 메고 있던 아주 큰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 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마음이 가볍거나 홀가분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뭔지 모를 복잡한 마음과 함께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텅 비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빠르게 그만둘 수 있다는 사실이 허무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시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고통스러웠다. 차라리 욕이라도 하시고 뺨이라도 때리셨다면 나았을지 모르겠다. 팔순이 다 되어 가시는 부모님께 몹쓸 짓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다. 거리로 나오니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스산한 마음은 어찌 주술러야 할지 몰랐다. 결혼 후 처음으로 명절에 시댁을 안 가게 되었다. 당장 이틀 후면 명절이었다. 시댁을 안 가기로 했는데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는 갈 수는 없었다. 친정 어머니께도 알려드리고 당분간 못 가겠다고 말씀드려야 했다. 어머니께서 분명 잘했다고 지지해주진 않으실 거라고 여겼다. 그래도 엄마니까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냐고 마음은 알아주실 거라 여겼다.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어머니가 앞장서서 반대하셨다. 구남매인 시댁 어른들과 시조 부모님까지 계시는 대가족 장남과의 결혼이었기 때문이다. 맏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맏며느리로 살아오신 어머니가 더 잘 아시기에 딸의 고생을 원치 않으셨다. 그러나 나에 대한 남편의 믿음직스러운 사랑을 보시고 또 좋은 시부모님이라 여겨 허락하셨다. 시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깜짝 놀라며 대뜸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언성을 높이셨다.
시부모님의 반응과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좋은 시부모님께 네가 그러면 되나? 마치 세상에 불경죄라도 지은 딸을 대하는 듯 어쩔 줄을 모르셨다. 네가 그러면 안 된다 하며 크게 화를 내셨다. 어머니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도 묻지도 않으셨다.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실 뿐이었다. 언성을 높이며 야단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어서 빨리 그 일을 없었던 일로 되돌리기만을 원하셨다. 나는 얘기도 다 듣지 않고 화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머니께도 딸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제야 어머니는 주춤하셨다. 화가 한풀 수그러들었다. 그렇지만 이내 타이르듯 같은 얘기를 반복하셨다. 니는 그러면 안 된다. 시부모님께 미안해서 어떡하면 좋노. 너그 시부모님 사위에게 볼낯이 없다. 걱정 마시라며 며느리 사표를 낸 나에게 시부모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더더욱 죄송스러워 하시며 어쩔 줄 모르셨다. 왜 엄마가 죄송해. 그리고 시부모님도 이해해 주시고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셨는데 왜 엄마는 나에게 계속 참고 희생하며 살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노? 그렇게 좋으신 분들에게 그러지 마라. 끝까지 어머니는 나를 설득해서 마음을 돌리겠다는 태도였다.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어떡하노? 세상에서 가장 난감한 일을 당한 듯 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당황스러워 하시던 어머니는 결국 네가 시댁에 안 갈 끼면 여기도 오지 마라. 내가 사위 얼굴 못 본다. 라고 말씀하셨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 일에 대한 반응은 어머니마 벌쩍 뛰신 것이 아니었다. 며느리 사표에 대해 남편이 친한 친구에게만 얘기를 했나 보다. 친구는 남편에게 넌지시 충고했다고 한다. 너 이혼해라. 시부모님께 그런 행동을 한 여자와는 살아선 안 된다는 이유였다. 같은 맏며느리로 오랫동안 지내며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해 준다고 여긴 선배 언니조차 벌컥 하부터 냈다. 누구는 며느리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있냐? 며느리 사표에 대한 모두 반대하고 온 세상이 반대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23년 며느리로서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떳떳했다. 25년은 어머니의 착한 딸로 살았고 23년은 며느리, 엄마, 아내 역할로 살았다. 남은 인생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감사합니다.